세상의 피. 대기자의 시선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총선 이후 언론들은 오늘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총선의 심판이 언론에 전한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변상옥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끝난 후에 우리 언론들 보도 동향 쭉 살펴보셨다면서요? 뭐 흥미진진하죠. 한참 읽다 보면 경향신문인가 보다 하고 보면 동아일보일 수도 있고 한겨레인가 하다 보면 조선일보일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 보세요? 예. 글쎄요. 이걸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소신껏 보도한다고 뭐 본인들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조선비즈의 2022년 1월 7일 문재인 정부 때의 기사를 보면 네.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썼냐면 환율이 10원 오르면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전이죠. 한전은 2,9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200원입니다. 네. 그럼 원재료 가격 오르고 외화 평가 손실 확대되고 난리가 난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부는.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며칠 전입니다. 4월 16일. 환율이 1,200이 아닙니다. 아예 1,400입니다.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코스피가 내릴 때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역주행해. 뭐 이런 겁니다. 2022년 1월에는 1,200원 넘으면 우리 다 무너져요라고 했는데 아예 1,400원까지 뚫렸는데 오히려 좋아.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쓰냐.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쓰는 것이냐. 고환율 상황을 바라보는 보도 논조가 너무 다른 것 같네요. 거죠. 같은 매체인데. 최근에 미디어 오늘 17일자 18일자를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TV조선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왜 국민한테는 그렇게 박절합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진짜 바퀴벌레들도 우습게 볼 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TV조선입니다. 예. 뭐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운영 방향은 옳은데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뜻이냐. 대통령이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라고 썼습니다. 채널A 뭐라고 썼냐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생중계 때 직접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쑥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참모진들 통해서 참모진이 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라고 다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언론을 향해서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론은 그동안 국민한테 왜 이렇게 박절했던 것이냐. 예.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뭐든 깎아서 예산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네. 과학기술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냐. 등등등등 많은 질문을 던질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까 읽어본 것처럼 환율이 1,400원 올라가도 좋아요. 서민층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보도를 한 건지 그렇죠. 언론들이. 예. 왜 국민한테는 그렇게 박제했던 것인가. 또 이런 갑자기 획 돌변한 언론의 변신을 진짜 바퀴벌레도 우습게 볼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언론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언론이 오해받고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든 정책에 대한 비판이 뭐 나오는 건 좋은데 왜 총선 전에는 안 하고 총선 후에 꼭 해야 되느냐.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해서 이겼다면 이 보도가 나왔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도 언론이 자기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비판을 했겠죠. 네. 국민들이 그렇게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수 진영의 국민조차도 총선에서 졌으니까 저러지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저렇게는 안 했겠지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언론사들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떤 뚜렷한 신념과 논조가 있고 이념적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정책에 도전해서 그건 이렇게 하면 이런 손해가 나오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총선에서 이쪽 편이 졌으니까 저쪽 편으로 살짝 건너간다든가 이거는 기회주의적이고 면피성 보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언론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기득권 카르텔의 뭔가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네. 빨리빨리 치우고 새롭게 변신해서 기득권을 유지하자. 카르텔을 유지해 가자는 어떤 면피성 내지는 자기 보신적인 보도에 불과한 거지 그걸 어떻게 정책을 위한 국민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이냐라고 반문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고요. 그렇죠. 언론의 자유는 그거를 위한 수단적인 자유입니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힘껏 언론이 애쓸 때만 그 수단적인 자유로 조금 보장이 되는 건데 이걸 완전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면서 언론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국민이 뒤에서 다 기다리고 있거든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결국은 언론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유통시켜서 자기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개념이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다 거의 통용되던 개념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싹 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거는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다 뻥이라고 다 학자들이 이미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과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내내 하다가도 그런 것만 있으면 살짝 빠져나가서 보도를 안 하는 이런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언론들이 네. 알 권리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만 더 치중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부분 일침을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에 뭐 여러 가지 총평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대 기자님이 제시해 주시는 언론의 숙제, 과제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총선 때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언론가 트이면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주제와 의제, 이슈들이 다 터져 나온다. 대표적인 게 물론 대통령 부인에 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원의 사망에 대한 의혹들도 있고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수 언론들도 슬그머니 눌러놨던 거지만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죠. 사실은 선거 때 그런 틈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기후 위기에 대한 거라든가 도대체 미국만 쫓아가는 외교가 올바른 건가. 일본하고 저렇게 다 터버리고 뭐든지 일본 마음대로 하시라고 열어줘도 되는 것인가. 네. 또는 과학기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핵 원자로 건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현안들, 과제들 다 짚었어야 논의를 되는데. 했어야죠. 근데 못했으니까 일단 절반은 실패하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총선을 치르면서 정파와 이념으로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득표로 보면 45%의 표를 얻었거든요. 네. 민주당은 50%를 얻었고 50대 45인데 의석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났단 말이죠. 네.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50대 45, 50대 50으로 사실상 갈라진 이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하고 화해해서 네. 나름대로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합일점을 찾아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걸 먼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적대시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생각이 다를 뿐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고민으로 옮겨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국 언론은 언제나 정파적 입장, 네.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이제 앞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만약 진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성한다면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소신껏 성역 없이 비판하겠다면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제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그런 부분 성찰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국민 통합 또 사회 통합에 우리 언론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사회적 책임 역할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최고 불신 집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집단이 다 아시는 대로 국회잖아요. 국민의 대표들로 거기 300명이 모여 있는데 제일 불신당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지만 일단 1위는 언제나 국회였습니다. 검찰도 요새는 완전히 불신당하고 있죠. 네. 경찰도 언제든지 흐리멍텅하다고 욕먹고 있죠. 요새는 사법부도 요새 판결들에 대해서 불신을 당하고 있죠. 이 모든 기관과 세력들이 불신을 당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들과 이 기관들을 연결해 줄 작업이 언론의 문제인데 네. 언론이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사실은 왜 심각하냐 하면 2022년에도 한국인의 공공의식 조사할 때 나왔지만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91%가 심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높은 수치입니다. 90% 이상의 국민이 심각합니다라고 답한 게 벌써 10년 동안 8번이에요. 2022년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10년 동안 8번을 90% 이상의 국민이 우리 사회 갈등 정말 심각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갈등에 대해서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불거지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제, 규제,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 의사들의 문제도 불거져 있는 건데 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벌써 허송세월하고 거기다가 환자들의 가족들은 애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와 통제 유지의 갈등 관리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하면은 언론이 나서야 되고 두 번째는 국회 22대 국회가 갈등에 관한 갈등 관리 기본법을 다시 손질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법과 제도로 이걸 정비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치열해 갖고 정부와 의사들이 환자들을 갖다 도외시하고 다툰다면 이럴 때는 갈등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법 기본 매뉴얼들이 법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22대 국회가 해야겠죠. 네.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되고요. 네, 사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있는데 역할이나 존재감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밑에도 있고 민주당 밑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다 자기 당선을 위해서 여지껏 싸웠지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이렇게 심하다고 국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역할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22대 국회에 바라시는 점 아까 뭐 갈등 관련 입법 얘기 포함해서 저희 뒤에 또 개혁신당에서도 나오십니다만 새로운 정당들 국회에 들어가는 새로운 정당들까지 포함해서 좀 전반적인 조언과 과제를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정치권과 국회 얘기한다면 갈등이 생기면 좋아라 하고 공격하면서 자기들 편에 표를 끌어모을 생각만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도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리로 가면 그거 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저렇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공격의 빌미로 많이 써먹었죠. 그건 야당의 몫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해 나가려고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혹시 밉보이면 또 공천 못 받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걱정만 잔뜩 하면 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친윤 비윤 갖고 싸우다가 볼일 다 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제목들을 뽑아서 꾸준히 길러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정당들이 더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가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보다는 포퓰리즘을 통해서 당장 인기를 끌어가지고 표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지? 이러면서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동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부활한다거나 갑자기 네. 스카웃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꾸려봤자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되는 거죠. 정치인 선발 과정부터 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 인구소멸, 사교육비 문제, 4차 산업혁명, 부동산 문제 널려있는 문제들이 엄청 복잡하고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전과 정책 그다음에 지도력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졌어. 왜 졌지? 다음번에 이기려면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어. 복수의 칼을 받아라. 뭐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선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정체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신 게 있네요. 예. 이건 국민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나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야 진보죠. 나야 보수죠. 저야 민주당 일찍이죠. 저는 국민의힘 이찍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큰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의 민주공화 시민입니다. 뭔가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거에서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존엄함을 갖고 있는 똑같은 시민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야만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이나 소외당하는 사람 또는 정치적 권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쪽을 살피고 그 사람들이 위로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도록 국민들 먼저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민주공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얼려가고 일찍 이찍 정체성만 남아있으면 그건 자기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네. 정파성이죠. 그건. 예. 네. 언론들, 국민들, 정당들 되짚고 성찰해야 될 점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이 아까 언급해 주신 조사 관련해서 인용 조금 부연 설명드릴게요. 예.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2023년에 발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